여보,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나도 처음 봐. 저 유 원장 말이야. 아버지가 정말 정신이 온전할 때 쓴 거 맞아? 공증도 받으셨잖아. 그때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셨잖아.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한 건 아니야? 아버지한테?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 그런 결정을 하셨을 리가 없잖아. 아들인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그게 말이 돼?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당신이 매일 병원 갔다며. 그때 무슨 말을 한 거야?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 뭐가 이상해? 아버지가 아들보다 며느리를 선택했다는 게.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시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시댁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는 낡은 서랍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남편 도연이 안방에서 이 서랍을 들고 나왔을 때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여보, 이거 아버지 방 장롱 깊숙한 데서 나왔는데 한번 같이 봐요.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65세, 정년퇴직한 지 이제 막 2년이 지난 남편은 요즘 부쩍 말수가 줄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더 그랬다. 나는 행주로 손을 닦고 거실로 나왔다. 도연은 서랍을 소파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오래된 도장, 빛바랜 가족사진, 돋보기, 약봉지. 별거 없네. 도연이 중얼거렸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20년도 더 된 것 같았다.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셨다. 그때는 허리도 꼿꼿하셨고 목소리도 크셨다. 여기 뭐가 더 있나? 도연이 서랍 바닥을 더듬었다. 그러다 손가락 끝에 뭔가 걸렸는지 힘을 주었다. 서랍 바닥판이 살짝 들렸다. 이게 이중 바닥이었어? 나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도연이 판을 완전히 들어 올리자 그 밑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가 나왔다.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도연은 봉투를 털어내며 웃었다. 뭐야, 아버지도 이런 거 숨겨두시고 그러셨네. 나는 웃지 못했다.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가슴을 조였다. 도연이 봉투를 뜯었다. 안에서 깨끗하게 접힌 서류 몇 장이 나왔다. 그는 서류를 펼쳤다. 나도 함께 들여다봤다. 첫 페이지 맨 위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 원장.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계속 읽어내려갔다. 나도 그의 어깨 너머로 글자를 따라갔다. 본인 김철수는 본 유 원장을 통해 전 재산을 며느리 이선영에게 상속함을 명시합니다. 시간이 멈췄다.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을 느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응시했다. 나도 움직이지 못했다. 뭐야 이게?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다. 웃음기 없는 목소리였다. 장난인가? 아버지가 이런 농담을. 그는 서류를 넘겼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다. 이 집 예금 계좌, 보험금. 세 번째 페이지에는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공증? 이게 진짜야? 나는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서류 맨 아래에 적힌 날짜가 눈에 들어왔다. 2024년 11월 20일. 그날이었다. 도연이 해외 출장을 간 날이었다. 싱가포르, 아니 홍콩이었나?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맡은 큰 프로젝트 때문에 2주 동안 집을 비웠던 그때 아버지는 그 사이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셨다. 11월 20일. 도연이 날짜를 읽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나를 향했다. 그때 내가 출장 갔을 때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말이 없었다. 여보,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아니.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나도 처음 봐. 도연은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다. 그의 턱선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다시 펼쳤다. 공증인 이름, 도장, 아버지 서명. 모든 게 완벽했다. 왜? 도연이 중얼거렸다. 왜 아버지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거실은 너무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도연은 서류를 소파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나는 옆에 앉아 그의 등을 바라봤다.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연 씨, 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웃으며 걸어가는 소리도 들렸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이 거실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도연이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여보, 응,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겠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도연은 다시 유언장을 집어들었다. 그는 그 글씨를 한자 한자 다시 읽었다. 아버지의 또렷한 필체가 서류 위에 남아 있었다. 이 사람이 내 마지막을 함께 해줬습니다. 그 문장이 유언장 끝에 작게 적혀 있었다. 도연의 손이 다시 떨렸다. 나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거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날 밤 우리는 저녁을 먹지 못했다. 그날 밤부터 우리 집 공기가 달라졌다. 도연은 유언장을 서재에 가져가 잠갔다. 저녁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아무 말이 없었다. 나도 말을 걸지 못했다.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냉장고에 있던 두부를 썰어 넣고 파를 썰었다. 칼질 소리만 부엌에 울렸다. 도연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보, 나는 칼을 멈췄다. 응,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불을 줄였다. 도연은 식탁 의자를 빼내 앉았다. 나도 마주보고 앉았다. 도연은 한참을 테이블만 내려다봤다. 그의 손가락이 식탁 모서리를 톡톡 두드렸다. 저 유언장 말이야. 응. 아버지가 정말 정신이 온전할 때 쓴 거 맞아? 나는 침을 삼켰다. 공증도 받으셨잖아. 그래도 그때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셨잖아. 병원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한 건 아니야? 아버지한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 그런 결정을 하셨을 리가 없잖아. 도연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아들인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그게 말이 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당신, 그때 아버지랑 많이 있었잖아. 11월에. 도연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당신이 매일 병원 갔다며? 그때 무슨 말을 한 거야?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왜 아버지가? 나도 몰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일어서서 싱크대로 갔다. 찬물을 틀어 손을 씻었다. 손이 차가워졌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다. 도연은 뒤에서 계속 말했다. 여보, 나도 이해하려고 해. 진짜로. 근데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 나는 물을 잠그고 돌아섰다. 뭐가 이상해? 아버지가
아들보다 며느리를 선택했다는 게 도연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났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내가 아버지한테 못해드린 게 있어? 나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그를 봤다. 당신 11월에 몇 번 병원 갔어? 도연이 입을 다물었다. 출장 가기 전에 한 번, 돌아와서 한 번. 맞지? 회사 일이 바빴어. 어쩔 수 없었잖아. 응, 알아. 나는 행주를 싱크대에 놓았다. 나도 당신이 바쁜 거 알았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지. 도연은 고개를 돌렸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아버지도 당신도. 나보고 어쩌라고? 내 목소리가 커졌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게 잘못이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나는 다시 가스레인지 앞으로 갔다. 찌개가 끓고 있었다.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왔다. 나는 국자로 저었다. 당신이 병원에 없는 동안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갔어. 지하철 타고 병원까지 1시간 반. 아버지 아침 식사 챙겨드리고 침대 시트 갈아드리고 손발 주무르고.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나는 계속 찌개를 저었다. 간호사들이 너무 바빠서 호출벨 눌러도 30분씩 걸렸어. 그래서 내가 그냥 다 했어. 기저귀 갈아드리고 물 떠다 드리고 땀 닦아드리고. 여보, 저녁 8시까지 있다가 집에 왔어. 당신한테 전화하면 미안해. 바빠라고만 하더라. 괜찮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지. 나는 불을 끄고 도연을 돌아봤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나보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고 묻고 있어.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럼 무슨 뜻이었어? 도연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미안해. 그가 작게 말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찌개를 그릇에 담았다. 밥을 퍼서 상을 차렸다. 김치를 꺼내고 물을 따랐다. 먹어. 나는 도연 앞에 밥그릇을 놓았다.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않았다. 여보, 그 유언장,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떴다. 뜨거웠다. 모르겠어. 법적으로 유효한 거라면. 응. 내가 이해 제기를 할 수도 있어.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할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밥그릇만 내려다봤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다. 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창밖에서 참새 소리가 들렸다. 도연이 천천히 밥을 한 숟가락 떴다. 나도 먹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그날 아침 우리는 끝까지 말없이 밥을 먹었다. 도연은 밥그릇을 비우고 일어섰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그냥 바람 좀 쐬고. 도연은 현관으로 갔다. 나는 식탁에 앉아 그의 뒷모습을 봤다. 등이 예전보다 더 굽어 보였다.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식탁 위에 도연의 빈 그릇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시동생 도진이었다. 형수님, 저 도진이에요. 응, 도진아. 형이랑 요즘 어떠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형수님? 괜찮아. 형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유언장 이야기. 나는 침묵했다. 형수님, 형이 지금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도진이 잠시 말을 멈췄다. 형수님이 아버지 곁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도 알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나는 입을 손으로 막았다. 형수님,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식탁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도연이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느린 걸음이었다. 도연은 그날 오후에 돌아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사실 화면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소리만 흘러나왔다. 도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다녀왔어. 응. 도연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여보, 나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어. 나는 그제야 텔레비전을 껐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도연을 봤다. 변호사? 응. 유언장 관련해서 상담받으러. 도연은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변호사가 뭐래? 공증까지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무효화하기 어렵대. 도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신 거면 그게 우선이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이해 제기를 할 수는 있대. 그런데 도연이 말을 멈췄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그러면 법정까지 가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럴 거야? 내가 조용히 물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바라봤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안방 문이 열리고 도연이 나왔다. 손에 낡은 수첩을 들고 있었다. 이거 아버지 방에서 나왔어. 도연은 수첩을 펼쳐 내게 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다. 수첩 안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10월 28일 선영 오전 8시 도착. 아침 죽 먹여줌. 손 따뜻하게 잡아줌. 11월 3일 선영 새벽부터 와 있었음. 내가 기침할 때마다 물 떠다 줌. 11월 15일 선영 밤 10시까지. 내가 잠들 때까지 곁에. 나는 숨이 막혔다. 수첩을 넘기는 도연의 손이 떨렸다. 페이지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날짜별로, 시간별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었다. 11월 20일 선영에게 부탁했다. 공증인 불러달라고. 도연이는 출장 중. 이 사람만이 내 마지막을 함께 해줬다. 도연은 그 페이지에서 멈췄다. 아버지가 다 적으셨네.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이름은 한 번도 없어. 나는 수첩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페이지를 넘겼다.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의 기록. 내 이름만 가득했다. 나는 도연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는 아들인데 왜 나는 한 번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수첩을 천천히 덮었다. 가슴이 아팠다. 도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 때문에. 도연 씨, 내가 그의 옆에 앉았다. 당신 탓이 아니야. 그럼 누구 탓이야? 도연이 나를 돌아봤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원망하셨던 거야?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당신이 바쁜 거 아셨어. 이해하셨어. 그럼 왜 이런 유언장을? 아버지는 그냥. 나는 말을 고르며 천천히 이야기했다.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 도연은 수첩을 다시 펼쳤다. 페이지를 넘기며 아버지의 글씨를 하나하나 읽었다. 여보, 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정말 몰랐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도연은 수첩을 꼭 쥐었다. 내가 아버지 곁에 있어야 했는데. 내가 아들인데.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이미 지난 일이야.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야 해. 도연은 나를 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당신은 그 유언장대로 할 거야?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모르겠어. 아직은.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도연이 말을 멈췄다. 그는 창밖을 봤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도연 씨, 응, 우리 조금만 시간을 가지자. 생각할 시간.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첩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여보, 나 아버지한테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버지 마지막에 곁에 없었던 것도, 당신한테 혼자 다 맡긴 것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도연은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수첩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다. 선영, 고맙다.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잤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시던 모습, 내 손을 잡으시던 주름진 손. 선영아, 고맙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나는 이불을 끌어안았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40대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선영님,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공증도 되어 있고 유언자의 의사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집행하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상속인이신 남편분과 충분히 상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도 알고 있습니다. 유족 간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요.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다. 법대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지하철을 탔다. 창밖으로 어두운 터널이 지나갔다. 내 얼굴이 유리창에 비쳤다. 피곤해 보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다. 현관문을 열자 도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다녀왔어. 나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녁 먹을래? 어디 갔다 왔어? 도연의 목소리가 낮았다. 변호사 사무실.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도연이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유언장, 집행하기로 한 거야? 나는 멈춰섰다. 천천히 돌아서서 도연을 봤다. 응.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왜? 나한테 먼저 얘기하지 않고? 얘기해야 해? 당연하지. 우린 부부잖아. 나는 한숨을 쉬었다. 도연 씨, 우리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못했잖아. 그래도 도연이 다가왔다.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아버지 재산이고 내 상속이고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야. 내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나한테, 당신이 아니라. 도연은 할 말을 잃은 듯 멈춰섰다. 여보, 아버지는 분명한 의사를 남기셨어. 나는 그걸 존중할 거야. 그럼 나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어떻게 돼? 아들인 나는? 당신은 아들이었어.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근데 아버지 곁에는 없었어. 나도 바빴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다.
회사 일이 있었고 출장이 있었어. 내가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고.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바빴던 거 알아.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혼자 다 했지. 그래서 지금 나를 원망하는 거야? 원망? 나는 피식 웃었다. 나는 원망 같은 거 안 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도연은 뒤로 물러서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여보, 제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이 아버지한테 많이 해준 거 알아. 정말 고맙게 생각해. 근데 이건 뭐? 이건 너무 가혹해. 도연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내가 아들인데, 내가 평생 아버지 아들로 살았는데, 나는 그의 앞에 섰다. 도연 씨, 아버지가 남기신 건 돈이 아니었어. 그럼 뭔데? 함께한 시간이었어. 내가 천천히 말했다. 그 석 달 동안 나는 매일 아버지 곁에 있었어. 손 잡아드리고, 밥 먹여드리고, 밤새 지켜드렸어.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당신은 그걸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상태가 어떤지, 내가 힘든지, 도와줄 건 없는지.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전화할 때마다 바빠, 미안해였어. 그게 다였어. 나는 눈물을 닦았다. 나는 괜찮다고 했어. 혼자 할 수 있다고. 근데 정말 힘들었어. 여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내가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시며 그러셨어. 선영아, 고맙다. 너 때문에 외롭지 않았다고. 도연의 어깨가 떨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어. 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나는 가방을 들었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함께 있어준 사람이 중요했던 거야.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 나는 방으로 향했다. 아버지한테 해. 문을 닫고 나서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밖에서 도연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게 맞는 걸까?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답은 없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을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없었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테이블 위에 아버지의 수첩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펼쳤다. 선영아, 고맙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했다. 마지막 페이지. 아버지의 글씨. 나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창밖을 봤다.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도연이 우산도 없이 나갔는데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지금은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했다. 비는 밤새 내렸다. 사흘이 지났다. 도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 번 전화가 왔다. 동생 집에 있다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는 알겠다고 답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방을 정리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아침, 시동생 도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수님, 저예요. 응, 도진아. 형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나는 창밖을 봤다. 비갠 하늘이 맑았다. 형수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 형이 그러는데요. 형수님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해드렸는지 이제야 안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형수님이 혼자 다 감당하신 거 알아요. 형도 알고 저도 알아요.
도진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형이 형수님한테 미안하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그래. 형수님, 형이랑 한번 만나보시면 안 될까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알았어. 내가 먼저 연락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도연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다. 대신 나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시댁으로 향했다. 1시간 뒤 나는 시댁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이 보였다. 아버지가 가꾸시던 작은 정원.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나무였다. 나는 마당에 쪼그려 앉았다. 땅을 만졌다. 축축했다. 아버지, 작게 불러봤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바람이 불었다.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실에서 내 손을 잡으시던 주름진 손. 고맙다고 말씀하시던 마지막 그날.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요. 나는 땅을 쓰다듬었다. 여기 나무 한 그루 더 심으려고요. 아버지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게. 답은 없었다. 그저 바람 소리만 들렸다. 나는 일어섰다. 호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쉰 듯했다. 나 지금 시댁이야. 거기 왜? 마당에 나무 심으려고. 아버지 좋아하시던 매화나무. 도연은 한참 말이 없었다. 같이 심을래? 내가 가도 돼? 당신 아버지 집이잖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같이 심자. 우리 둘이. 1시간 뒤 도연이 도착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마당으로 걸어왔다. 나는 이미 삽과 모종을 준비해 놓았다. 여보. 도연이 내 앞에 섰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미안해. 됐어. 나는 삽을 건넸다. 일단 심자. 나무. 도연은 삽을 받아들고 땅을 팠다. 나는 모종의 비닐을 벗겼다. 말없이 일했다.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흙을 덮었다. 도연이 물을 길어왔다. 나무에 조심스럽게 부었다. 이 돈으로 내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생각하면서 이 집 조금씩 고치려고. 마당도 정리하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아. 아버지 좋아하셨을 것 같아. 우리는 나란히 앉아 새로 심은 나무를 봤다. 여보. 도연이 말했다. 나 정말 몰랐어. 아버지가 그렇게 외로우셨는지.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이런 선택을 하실 줄은. 당신 원망하지 않아? 뭘? 나를. 혼자 다 맡겨놓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원망은 안 해. 그냥 슬펐어. 나도. 도연이 나무를 보며 말했다. 나도 슬퍼. 아버지한테 제대로 못해드린 것도 당신한테 의지만 한 것도.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다. 도연 씨. 응.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도연은 나를 봤다. 잘 모르겠어. 근데 그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다. 같이 가면 되지 않을까? 천천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천천히. 도연이 내 손을 잡았다. 차가웠지만 따뜻해지고 있었다. 여보, 고마워. 뭐가? 아버지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나를 기다려줘서. 나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우리는 마당에 앉아 매화나무를 봤다. 작은 나무였지만 언젠가 크게 자랄 것이다. 아버지.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다. 제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같이 이 나무 키우자. 내가 말했다. 우리 둘이서. 응. 도연이 답했다. 우리는 일어섰다.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현관문을 닫으며 나는 뒤를 돌아봤다. 마당의 매화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아버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말했다. 답은 없었지만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도연이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차 마실래? 응, 마실게. 나는 거실로 걸어갔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별이 뜨기 시작했다. 아버지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셨을까?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작게 중얼거렸다. 도연이 차를 들고 왔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예전과는 달랐다. 무겁지 않았다. 불편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매화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같았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도연도 차를 마셨다. 우리는 그렇게 밤을 맞았다. 함께.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